안녕하세요. 고니쌤입니다. 오늘은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와 전쟁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와 임진왜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일단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조선과 일본 간의 전쟁이었던 임진왜란, 그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외교 정책은 4대 교린이었습니다. 자, 4대란 얘기는 섬길 사자의 큰 대라고 해서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명에 해당하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명에게는 4대를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선의 왕은 즉위를 하게 되면 명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나라 황제가 조선의 왕을 임명한다라는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조선의 왕은 왕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바치게 되죠. 자, 그래서 각종 그 조공을 사신이 파견될 때 바치게 되면 명나라는 그 조공품을 받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화사품을 주어야 했죠. 따라서 이것은 당시 명나라는 국가와 국가 간의 공무역을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바로 주변국과 명나라 사이에 무역의 하나의 일종이었다. 즉 조선이 어떤 공식적인 무역의 형태로 명나라와 어떤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바치고 그에 대한 화사품을 받는 것이 일종의 무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교린이라 함은 사귈 교자의 이웃 린자야. 그러니까 이웃과 사귄다라는 개념이니까 주변 국가와 불필요한 그러한 대립과 갈등을 방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진과 일본의 그런 교린 정책은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진에 대해서는 먼저 강경책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세종대왕 때 바로 사군과 육진을 개척을 하죠. 즉 압록강 주변의 그 사군과 두만강 유역의 육진을 개척함으로써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에다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살고 있는 백성 중에서 토지가 없는 백성들을 이주를 시켜서 그 지역을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을 무슨 정책이라고 하냐면 3인 정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개척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영토화를 확고히 한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강경책 외에도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되는 회유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진족이 조선인으로 귀화하겠다라고 하면 토지도 주고 또 그 집도 주고 이러한 우대 정책을 펼쳤고요. 특히 무역소를 설치를 해서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공식적으로 어떤 무역의 형태로 그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그들이 이제 필요한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탈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일본에 대해서는 또 대표적인 강경책의 예가 바로 또 세종 때 이종무라는 사람이 스시마를 정벌하죠. 자, 스시마는 바로 왜구의 소굴, 근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왜구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왜구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스시마를 정벌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요구하는 물건들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교환해 갈 수 있도록 세계 항구를 개항했습니다. 삼포를 개항했다라고 하죠. 개항이라 하면 항구를 열었다라는 것이니까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자, 세계 항구는 부산포, 제포, 연포였습니다. 오늘날 부산과 진해, 울산이 되겠죠. 자, 이제
바로 이 사군과 육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도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사군은 압록강 유역이고요. 육진은 두만강 유역입니다. 위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세종대왕 때 사군과 육진이 개척됨으로써 오늘날의 국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임진왜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란전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조선은 1392년에 건국이 되었고 1592년 즉 200년 만에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자, 물론 그 중에서 삼포외란이라든가 을묘외병과 같은 그러한 사소한 어떤 그 분쟁은 있었습니다만 대규모의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자, 아무튼 이 삼포외란이라든가 을묘외변을 겪게 되면서 어떤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은 느꼈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는 비변사라고 하는 국방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도 했었죠. 자, 이 비변사라는 기구는 조선 후기에 최고 정치 기구로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 기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변사 먼저 이름만이라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말하면 조선은 200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국방에 대한 그러한 그 관심은 별로 없었고 또 이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그런 준비라든가 대비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은 바로 그 노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통일을 했었고, 자, 조선은 전쟁에 대한 대비가 없었고 일본은 이에 대해서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것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그 군사력이라든가 전쟁에 대한 능력은 일본이 압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 일본은요, 정명가도, 즉 명을 정벌할 테니 길을 비켜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조선이 이를 거부를 하니까 자, 이를 구실로 해서 16만의 대군을 이끌고 바로 일본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조선은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라고 했죠. 연전연패. 자, 이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 지 20일 만에 바로 서울을 함락시킬 정도였습니다. 한양을 함락시켰어요. 결국 선조는 비 오는 날 밤에 의주로 경복궁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죠. 뭐 거의 전쟁다운 전쟁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대응할 수 있었던 세력은 바로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이었습니다. 자, 수군 같은 경우에 이순신은요, 옥포에서 가장 먼저 일본군을 격파한 다음에 사천, 당항포, 앙골포 등지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게 되고 특히 한산도에서 일본군을 괴멸시킴으로써 일본의 수군이 거의 전멸하게 되는 그 정도의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산도 대첩이라고 하죠. 자, 한산도의 위치 부산 옆에 있네요. 그 위치도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한편 각 지역에서 이런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의병으로 곽재우라든가 고경명과 같은 의병장이 활약하죠. 자, 이 의병들은 지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형의 이점을 이용해서 일본군을 괴롭혔습니다. 자, 또 의주로 피난 갔던 그런 선조의 요청으로 결국 명나라도 원군을 파견하죠. 명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벌하겠다라고 하는 구실을 내세웠기 때문에 굳이 조선이 함락될 경우에 멸망하게 되면 또 당연히 명나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조선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겠지. 그래서 명나라는 원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 이 조명 연합군이 드디어 평양성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자, 후퇴하는 일본군을 다시 권율이 행주산성, 바로 서울 옆에 있네요. 자, 행주산성에서 또 한 번 격파를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일본군은 이제 경상도 해안으로 일본군이 일단 후퇴를 하게 되고 이제 일본군 이제 명나라와 휴전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휴전 협상은 3년 동안이나 전개됐는데 그 3년 동안의 그 휴전 협상이 결국 결렬되기 때문에 1597년 일본이 다시 한번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정유재란이라고 하죠. 자, 이런 정유재란 때는 그 3년 동안의 휴전 협상 그 기 동안 조선은 이러한 대비를 어느 정도 했겠죠. 자, 그래서 육군은 직선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고 수군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군을 격파를 하게 됩니다. 자, 명량 대첩 바로 울돌명이죠. 오늘날 진도 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위치도 명량해전의 위치도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명량해전에 승리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라는 것을 구실로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년 동안의 그 임진왜란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이죠. 자, 이런 임진왜란, 7년 동안의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1번, 먼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조선은요, 농경지가 황폐화되었고 당연히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복궁과 같은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또 많은 문화재들이 약탈당했습니다. 자, 특히 명나라는 가뜩이나 쇠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조선의 대규모의 원군을 파괴했기 때문에 더욱더 국력이 약화되었고요. 이에 비해서 여진족은 명나라가 쇠퇴한 틈을 타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주변 부족을 통일해가고 결국은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오늘날 동경이죠. 바로 에도에다가 막부를 설치하면서 에도 막부가 성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성리학 서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공들, 도자기를 잘 굽는 장인들을 도공이라고 하죠. 이 도공들을 대거 납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일본의 성리학이 비로소 발전하게 되고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제 일본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본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로 조선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과 그 다음에 일본에 의한 임진왜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과 청해전쟁, 병자호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봅시다. 안녕!